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카이스트 전산학부 성민혁 교수님을 모시고 일익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의 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민혁이고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2021년부터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에서 일하기 전에는 어도비 리서치에서 1년 조금 넘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었고, 그전에는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재직 중이십니다. 그 전산학부 내에서도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산학부에서 주로 이제 그래픽스 비전 분야 쪽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D 데이터, 3D 지오메트릭 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3D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석을 넘어서서 3D 데이터에 관련된 생성 관련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그래픽스 비전 분야에서 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3D 데이터와 다른 이제 데이터 모델리티, 뭐 텍스트가 됐다든지 이미지가 됐다든지 그런 형태의 좀 다른 모델리티의 데이터와 3D를 연결시키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폭넓은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3D 기술 하면은 저희가 일상에서 사실 VR이라든가 영화, 게임, 요즘은 많이 접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연구는 이러한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론 접근과 관련돼서 연구를 중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제가 교수님 연구 이제 큰 대목을 봤을 때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신경 표현 학습 맞나요, 교수님? 예. 번역을 했을 때. 네. 좀 어려운 용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심 키워드 같은데요. 어, 다른 어떤 3D 처리 방법하고 장점이 있으니까 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신 것 같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좀 약간은 쉽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예, 네. 뭐,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요. 네. 사실 제가 지금도 수업에서 머신러닝 네. for 3D 데이터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텍스트나 이미지,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그 표현 방식이 되게 정해진 방법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떤 표현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3D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많이들 이제 메쉬 형태로 이제 그물 모양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점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 쉐입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implicit 펑션 형태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 방식마다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리시트 펑션 방식이 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어떤 이제 에디팅을 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좀 뭔가 모양을 변형한다든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메쉬나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좀 더 직접적인 표현 방식들이 좀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에서도 어떤 생성이 됐다든지 뭐 분석이 됐다든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형태의 그 이제 표현 방식이 가장 이제 최적화된 표현 방식일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서로 다른 표현 방식들을 이제 좀 혼합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그 각각의 표현 방식들의 이제 장점들을 이제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논문 발표도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요. 최근 연구 성과 또는 또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3D 형태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연구들에 대한 저희가 좀 한계를 보았을 때 몇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계가
이제 그 3D 형태 자체를 얻는 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그게 어떤 시점에서 보았었을 때 얼만큼 이제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2D 형태로 이제 렌더링이 됐었을 때 얼마나 그 이미지 자체가 이제 그럴싸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충분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뭔가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3D 형태에 대한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3D 형태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성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 같은 경우도 3D 생성 모델인데, 단순히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고, 그게 또 생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에디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특정 형태를 특정 부위를 이렇게 떼낸 다음에 그 부분만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오브젝트에서 이제 그 서로 다른 펄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재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3D 오브젝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주어진 텍스트에 맞는 뭐 사람이 뭐 이런 형태의 무슨 모양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 텍스트에 맞는 3D 형태를 만든다든지, 좀 그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성 모델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했었고요. 또 많은 경우에 3D 생성 모델들이 이제 2D로 이미지로 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그럴싸한지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여러 시점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얼마나 이렇게 일관된 형태로 이제 그려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오브젝트를 보는 형태로 이제 모든 뷰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3D 생성 모델들이 이제 그 특정 뷰에서 몇 개의 뷰에서의 이미지들 자체가 얼마나 이제 리얼리스틱한지 이제 그것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봤었을 때랑 옆에서 봤었을 때 이 이미지 자체가 리얼리스틱 할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점에서 보았을 때도 얼마큼 일관되게 이제 똑같은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3D 생성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일관성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그 생성 모델을 발전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들의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어려운 점들도 이렇게 여러 번 부딪혔을 것 같으세요. 혹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또 교수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서 또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쪽 분야의 이제 연구에서 사실 네. 제가 올해 초에도 굉장히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 이제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큰 아키텍처를 만들고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질문들이 3D 생성이나 3D 분석과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그거와 맞춰서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3D 분들이 3D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3D 데이터의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개, 아주 많은 게 이제 올해 초에 한 뭐 100만 개 가까이 갔었는데, 뭐 반년 만에 그게 이제 1000만 개가 되고 이제 데이터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이제 3D 데이터의 규모도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데 이제 그랬었을 때 어떤 연구를 할 거냐, 이제 뭐 사실 그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연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회사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선 3D 데이터는 뭐 아주 이미지나 비디오처럼 굉장히 큰 스케일로 가는 게 얼마나 빨리 될지, 또 사실 저는 약간 회의적인 편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D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개 정도가 있고,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심지어 이제 퍼블릭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이미 한 6억 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미 6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그랬었을 때 그 정도 스케일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 스케일이 커질지에 대해서 봤었을 때, 이미지나 비디오는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지만 3D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제 그랬었을 때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더 잘 풀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데이터만으로, 특히 학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저희는 사실 1000만 개의 데이터 있다 하더라도 1000만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만큼의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한데, 그런 게 이제 제한된 그런 환경과 제한된 그 데이터 수만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생성과 분석에서 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가 특별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 수 말씀하셔서 그냥 문문 같은 건데요. 그러시면은 지금 2D 이미지 얘기 나왔고 텍스트 말씀하셨는데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게 동시에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그러니까는 이 응용 그러니까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한 번 한다 뭐 이런 표현처럼 좀 더 나은 건지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셔서 예. 또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면 최근에 3D 생성 모델 같은 경우 사실 되게 네. 재밌는 부분이 3D 데이터가 그게 대규모로 없기 때문에 2D 이미지들을 가지고 3D 생성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D 생성이 사실 어떤 뷰에서 봤었을 때 그 이미지가 얼마나 이제 실제와 같은지 이제 그런 형태로 자꾸 발전하게 되는 게 3D 데이터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각 시점에서의 이미지들이 사실적인 이미지가 되도록 3D 형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3D를 만들게 하는데 3D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2D 데이터로 그걸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연구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3D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모가 커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D 이미지처럼 굉장히 그 대규모이지만 이제 3D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이제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3D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D 데이터도 같이 쓰는 형태로 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앞으로 한 1, 2년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굉장히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3D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잘 활용을 해서 가장 그 최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좀 더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 이제 연구 활동 계속 하시면서 혹시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보람 느꼈던 논문 연구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특별히 혹시 기억 남는 연구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이 다, 다 나름의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고 이제 그 스토리가 꼭 좋았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경험도 있었는데요. 글쎄 뭐 제가 아무래도 박사 때 했던 연구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2017년도에 시그레프 에이자라고 이제 그래픽스 학회 발표했던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박사 기간 동안에 이제 큰 실패를 몇 번 겪고 정말 그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꼭 좋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특히 이제 딥러닝 관련된 연구를 그 전에도 시작은 했었는데 딥러닝 관련된 연구를 이제 논문을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딥러닝 관련된 연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되게 좋은 이제 성과를 얻게 되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이게 파트를 잘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3D 생성을 잘 할 것인가 관련된 3D 생성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했던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논문을 내기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프로젝트를 접어야 될 수준으로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그게 그 학회에서 6편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 ACM에서 그 이제 그 어떤 그 언론에서 뭐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가지고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연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이제 박사 때 했던 연구 중에 2019년도에 저희가 CBPR에 이제 발표를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비전 그래픽스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논문을 이제 학회에다 논문을 내고 있지만 그때 제 처음으로 컴퓨터 비전 학회에다가 이제 논문을 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낸 논문이었는데도 그때 오랄 그 구두 발표 논문에서 선정이 됐었어 가지고 그게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박사를 거의 끝날 때쯤이어 가지고 그때 막 석사로 있던 학생이랑 같이 되게 같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었을 때보다 그 친구랑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친구가 좀 더 많이 하고 뭐 논문 라이팅이나 전반적인 이제 연구 진행 같은 경우도 제가 맡아서 하면서 특히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었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경험담을 또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교수님의 연구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교수님이 또 얼만큼 또 그 연구에 대해서 노력해 오시고 지금까지 또 이루어 오셨는지를 제가 또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서요. 교수님께 또 이와 같은 또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류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께는 이런 활동을 해 오시면서 영향을 교수님한테 미쳤거나 또는 혹시 지금까지도 기감으로 삼으시는 연구자님이 계실까요? 네. 예, 아마 뭐 대부분 분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저희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이 가장 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고요. 물론 저희가 또 기감으로 삼고 계신 연구자이기도 하시고요. 사실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이 그 리오기다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선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편이었고, 그 교수님과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사실 박사 초년차 때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약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뭐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에 봤었을 때 되게 하이 레벨의 아이디어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처음 박사 초년자 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자가 있고 그분이 또 제 지도 교수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연구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한테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즐거운 굉장히 또 그걸 경험하면서도 아 인생에 이럴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던 지도 교수님이었고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막 그 연구실에 조인했었을 때, 아, 이런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주신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연구실에 있으면서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연구실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토픽에 관련된 얘기로 제가 졸업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발표 자료에 딱 그 첫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야, 이 내용으로 네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도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몇 년을 내다볼 정도로 이제 그 앞선 이야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셨던 교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께도 이렇게 또 기감으로 삼으시는 연구자님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혹시 교수님 지금 지난 2021년 1월 달 그때 이제 처음 임용되셨는데요.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고 교수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좀 하셨을 것 같으십니다. 교수님 혹시 이제 수업이라든가 학생들 대하실 때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수님이 또 가지셨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예, 수업과 또 연구실에서 학생분들 지도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결이 다른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머신러닝 for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연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이거는 depth first learning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그라운드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최근의 연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더 봐야 되는지, 그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목표이고, 이 수업에서는 뭐 시험도 없고요. 이렇게 무슨 수학 문제 풀고 그런 이제 숙제도 없고, 다 이제 프로그래밍만 하고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연구를 뭔가 경험해 보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수업일 것 같고요. 근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수업도 재밌긴 한데
또 굉장히 클래시컬한 또 예전에 많은 이제 그런 펀더멘탈한 그런 부분들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게 더 재밌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수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뭐 지오메트리 모델링 프로세싱 수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80년대, 90년대부터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부터 올라가서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그거는 시험도 보고 뭐 이제 숙제도 이제 그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수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인트로덕션 투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더 이제 개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뭐 학생분들한테 조금 더 좀 다양한 선택지를 좀 주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굉장히 최신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회를 드리고 뭐 그런 형태로 좀 다양한 선택지를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학생 지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연구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학생분들이 느끼기에 그 연구를 하기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목표이고요.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학생분들이 원하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로 필요가 되는 이제 그런 지도 교수가 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학생분들이 조금 더 그렇게 좀 리딩할 수 있도록 좀 뒤에서 좀 서포팅을 하는 것들을 좀 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리딩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분들이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더 이제 서포팅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멘토이시자 지도자이실 것 같으십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이 분야에 이제 연구실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또 입문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시면은 교수님께서도 또 지나온 또 대학원 시절에 이 같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입문을 하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구실을 이제 2년 반 넘게 운영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막 시작한 학생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뭔가 새롭거나 좀 배워야 될 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뭐 딥러닝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뭐 이 도메인에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3D랑 이제 2D가 어떤 형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지, 뭐 2D로부터 3D를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이미지로부터 3D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복원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뉴럴넷 없이도 그전에 많이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돼서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제 딥러닝 공부를 하고 온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선 다 딥러닝을 먼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딥러닝을 쓰지 않아도 이제 한마디로 계산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컴퓨터 비전이나 그래픽스 관련된 공부들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서 생각보다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전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의 연구를 더 잘하려면은 뭐 그냥 비전 그래픽 수업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리니어 알제브라라든지 뭐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좀 다양한 좀 수학적인 테크닉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생 분들한테 특히나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분들한테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니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연구를 하는 걸 굉장히 즐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내 커리어를 좀 더 빌드업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뭔가 계획과 로드맵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뭐 천년만년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미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박사과정 하는 동안 그 매년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졸업했었을 때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물론 이제 당연히 좋은 연구하고 좋은 논문 쓰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연구자들과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인터뷰 접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러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거의 인터뷰의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으로 이제 연구 방향이라든가 또 사실 그러니까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비슷한 분야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히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최근 들어서 특히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대부분 이제 AI 기술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연구가 이제 연구를 넘어서 이제 개발 단계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그 AI 모델의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규모를 이제 large 스케일로 가면서 이제 그 이제 규모를 키우는 걸로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랬었을 때 학교에서 하는 이 연구의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학교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고민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3D의 분석과 생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데이터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분야인데요.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그런 레벨로 규모가 커질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3D 오브젝트들을 그 데이터들이 이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제 회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이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렇게 데이터로 주어져 있지 않은 형태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라이어 널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오브젝트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랜덤한 형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뭐 플랫한 플레인이 있다든지 뭔가 이제 구우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실린더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들의 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어떤 이제 구조가 있게 되죠. 아니면은 이제 뭐 왼쪽 오른쪽이 뭐 시메트리컬하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사람은 사실 그런 구조적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거를 뉴럴넷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자체를 갖다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물리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뭐 책상 위라든지 어떤 땅 위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람은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AI는 이제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한계라고 보는데 사람이 그런 정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AI 모델도 그렇게 좀 더 좀 고차원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끔 좀 발전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데이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이제 프라이 너리지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AI 모델들이 이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한 건 아니지만 그 생성 AI가 또 갑자기 열풍을 일으키고 또 대규모 모델, 대규모 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교수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AI, 특히 AI 관련 교수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또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또 방안을 찾고 기업이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또 어떤 발전이 더욱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바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거의 마쳤는데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음, 사실 뭐 이 지금 어, 이런 특히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분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원에 와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뭐 그 회사에 가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할 것인지 뭐 스타트업을 할 것인지 근데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형태 이제 경험을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뭐 제가 학생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었을 때도 물론 이제 대학원에 관심 갖는 학생분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회사에서 조금 더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타트업 관련된 경험도 하는 게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에 관계없이 사실 대학원에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이런 우리가 이 분야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양한 형태에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대학원에 오는 학생분들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많이 얻고 가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게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형태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학생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사실 진로를 요즘 또 특히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사실 학기 이제 새 학기 시작으로 분주하실 것 같으신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D란 용어만 들었을 때는 무심코 그냥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또 지식과 연구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술의 또 양상과 그 발전에 대해서 새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수님 뵙기 전에 연구실 소개 페이지를 보았는데요. 교수님 연구실 소개 페이지요. 근데 거기에 적어 놓으신 문구 중에서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한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향한 또 교수님의 연구 활동을 적극 응원하면서요. 앞으로도 연구에서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카이스트 성민혁 교수님과의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